2018년 아주 무더웠던 여름,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는 유난히 이상한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506호의 민원은 집 문 앞에 오물이 뿌려져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인분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짐작 가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 아래층 406호에서도 민원을 넣었는데요. 유리층에서 베란다 쪽 창자로 뭐 벌레 같은 거 집어 던진다. 그거예요. 그 406호에는 42살 먹은 안 씨라는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위층 506호를 직접 찾아가서 아니, 당신들이 뿌린 그 벌레가 우리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다. 제발 그 벌레를 던지지 말라. 506호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506호면 아까 문 앞에 누가 변을 뿌렸다라고 그렇죠. 민원을 넣었던 그 집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6호는 변을 뿌린 사람이 406호 남자 같다고 의심했어요. 아랫집 윗집에서 서로 변을 뿌리고 뭐 벌레를 뿌리고 막 그런 상황인 거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제 406호에 가서 직접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집에 벌레도 어떤 분들은 벌레가 들린 걸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데 난 안 보이는데. 그런데 며칠 뒤에 506호에 사는 민지 큰어머니가 출근하는데 계란을 던지면서 욕설을 퍼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 벌레 뿌리지 말라 했지.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못 살죠. 네. 이 고3 민지도 요즘에 자꾸 누가 쫓아오는 것 같다. 그래서 어.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다가 CCTV까지 설치를 하는데요. 기내까지 시키네 봐라. 맞네. 세상에.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이거 경찰서 갖다 주고 가라, 파출소에. 아다가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406호 남자입니다. 어머. 민지를 뒤따라와서 계속 또 초인종을 누릅니다. 안 가고 저 바위 보이네. 안 가고 저 서가 있어요. 딱 보고 이런 게라서. 이 사람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나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 남자가 또 나타나요. 아 뭐야? 어머 던져. 뭘 막 끼웠네요 문에다가. 와. 간장, 식초 그리고 인분 섞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공포의 이웃과 위태위태하게 지냈는데요. 한 달 뒤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 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 경보가 울린 건 새벽 4시 반쯤으로 아직 일어나기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집에서 그냥 불이 났구나 싶었는데 근데 막 소방차도 막 한 6대 7대씩 오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좀 불이 심하게 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에 집까지.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잠자던 주민들은 놀라서 비몽사몽 상태로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이때 119, 112에 한 40여 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피바다예요. 빨리 와주세요. 불이 나는데 왜 피바다죠? 506호에 사는 민지와 큰어머니도 자다 깨서 허둥지둥 대피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2층 계단에서 멈칫합니다. 비상계단 연기 사이로 한 남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손에 뭐가 있었어요. 한 손에는 34cm쯤 되는 회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24cm 되는 장어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민지와 큰어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쌍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큰어머니는 1층 출입구 방향으로, 또 민지 양 같은 경우는 2층 복도로 도망을 치는데요. 결국 민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남자는 다시 기다립니다. 뭘 또 기다려요? 그때 4층에서 자다 깬 11살 예은이, 그리고 예은이 엄마가 내려오는데요. 남자는 예은이의 엄마를 마구 찌릅니다. 이때 예은이의 비명을 들은 예은이 할머니가 달려와서 남자에게 달려드는데요. 남자는 다시 할머니의 목과 얼굴을 또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잠시 후에 내려온 예은이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어머니와 어린 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은이 아버지는 딸이나 아내보다 조금 늦게 내려온 그렇죠. 거네요. 가족들한테 먼저 1층으로 대피 페이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웃집 문을 다 두드리면서 주민들을 깨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내려와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다 대피하는 마당에 비상계단에 그런 남자가 도사리고 있을 거라고 누가 맞아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저벅저벅 걸어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비상 계단으로 향하는데요. 또 거기서 대피 중인 59세 어머니와 31살 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칼을 또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칠십 대 노부부도 가차없이 공격을 하는데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막아서는 할아버지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뒤에 할머니의 목 부위를 공격하고 발로 차서 쓰러뜨렸는데요. 이때 이제 경찰이 딱 막아서게 됩니다. 그동안 경찰은 대치 끝에 안 씨를 검거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경 피의정과 공포탄, 실탄을 발사하고 저항하던 피해자를 장봉으로 제압하여 불과했습니다. 모두 5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7명이 중상해를 입었는데요. 크게 다치거나 숨진 피해자는 합쳐서 22명이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정체가 뭐예요? 406호 남자 안인득의 얼굴인데요. 당시 안인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6호 주도로 아파트 주민들이 합심해서 벌레를 뿌리고 욕을 하면서 나를 괴롭혔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범인의 정체를 알고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딸을 모두 잃은 예은이 아버지였습니다. 안인득의 형과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안인득은 평소에 예은이 가족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벌레를 뿌려대는 패거리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저도 뭐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하루도 안 보다가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때도 나고.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준비가 아니라 막 점점 막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나고. 범행이 있었던 날 그 안인득의 행적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새벽 1시 50분쯤에 아파트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손에 뭘 들고 들어가네요? 기름통입니다. 자기 집안의 방과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현관문 앞에 서서 둥근 모양으로 구긴 신문지를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던져 넣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더욱 충격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세련된 그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를 살짝 치면서 불이야 사람을 깨운 것 같아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 죽음의 구덩이로 사람들을 부른 거잖아요, 직접. 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안인득의 한 그림 검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빠르게 그린 건가, 슥슥? 약간 날카로운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그려나간 모습인데요. 그림을 그리면서는 점점 피랍도 높아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등 이렇게 내면의 분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은 하고 있던가요? 왜 나만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생을 억울한 게 많고 내가 늘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도 조사해 주십시오. 싹 다 조사해 주십시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소연을 백날 해봤자 아무도 얘기를 듣지도 않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건가요? 저렇게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니까 막 화는 치미는데 무슨 동기가 있어서 이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네,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안인득의 프로파일을 보시면 피해의식이라는 영역에서 이 기준점인 65점을 뛰어넘는 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임상 그래프가 상승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정신증과 같은 일종의 망상이나 환청 등에 기이하고 특이한 경험들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웃 주민들이 단체로 짜고 나를 괴롭힌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감시한다. 이런 안인득의 말은 피해 망상에 해당이 됩니다. 수근거리는 걸 볼 때 내 욕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는 것들을 관계 망상이라고 부르고 조현병이나 기타 정신증적 질환에서 흔히 관찰이 됩니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주공삼자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주민한테 이런 피해 망상을 확산시키면서 분노를 전가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게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년 전인 2010년 안인득이가 길 가는 사람한테 흉기를 휘두른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기를 뭐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때 이렇게 막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 그 10개월 정도 입원을 했어요. 퇴원한 후에는 5년 동안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2016년 7월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무려 2년 9개월 동안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사이에 공격성은 점점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조금 더 치료만 잘 받았어도 이런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를 놓치게 된 건데요. 근데 사실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506호의 신고였던 거죠.
506호가 그냥 아파트 관리실에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경찰에 112에까지 신고를 했었네요. 2주 동안 4번에 걸쳐서 경찰이 출동까지 했었던 겁니다. 와. 네,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계란을 맞거나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접수를 해드릴 수가 없다. 피해자가 직접 CCTV를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아닌들에게 다시는 506호에 찾아가지 말라고 계도한 후에 그냥 현장에서 종결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위층 사람만 그런 벌레를 뿌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득이 밑에 층 사람도 옆집 사람도 지나가는 애들도 벌레를 뿌린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사건 처리에도 구속은 안 되고 벌금 정도 나와서 보복할 수 있다. 이웃지간인데 벌금이 나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웬만하면 참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경찰은 이 사건 직전에요. 고위험 정신질환자 112 신고가 들어왔어요라는 내부 업무 지침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응급입원 판단 매뉴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만든 그 지침에 따랐다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와. 그 506호의 사위가 혹시 아닌득에게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이렇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닌득을 아무 이상이 없는 깨끗한 사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느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닌득의 형이었습니다. 담당 형사한테 동생이 조현병이라는 걸 알렸고요. 정신병원에 내 동생을 좀 입원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방화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딱 2주 전이었어요. 이 아닌득의 형은 정신병원에도 전화를 직접 해서 강제 입원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담을 했어요. 저희들이 가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모시올 수가 없어요. 개인의 신체를 감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이 엄청나게 커요. 재정령 발언하는 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닌득 본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입원을 시킬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그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7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과거에 불법적으로 막 감금하고 이랬던 거를 좀 시정하고 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이 된 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 환자를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방치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득의 형은 형사에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형사는 다음에 사소한 사건이라도 접수되면 그때 한번 해보자. 사건 이후에 아닌득의 형이 만약에 아닌득의 사형에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질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의 어떤 현실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병력과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해 아닌득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망상 등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남도 경찰청에서는 이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건하고 연관된 한 사람에게는 감봉, 나머지 한 명한테는 이제 견책이라는 징계를 줬고요. 2년 6개월 뒤에 일부 피해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피고 소속 경찰관이 아닌득에 대한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피해 유족에게 약 4억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레드 플래그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순간들을 막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혹시 정신질환
대해서 오해를 가지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위험성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평범한 이웃 주민이 또 아닌 듯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병을 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그런 사람을 그냥 피하자.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어떤 불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건은 예견된 범죄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남 의령군 국류면의 한 시골 마을에 벼랑간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총소리 아니에요? 그날 동네 친구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총소리가 억수로 난다 하길래 제가 무슨 총소리 하고 들어봤더니 혼비백산에서 집 밖으로 다 뛰쳐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군복 같은 옷을 입고 한 남성이 저벅저벅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총을 쏜 걸까요? 우리 마을 근처에는 군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나 싶었습니다. 30-40분 정도 숯불에 더 있으니 마을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줌매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네 집 대문 앞에 누가 누워있더라. 아이고. 너무 놀라서 집에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당에 총을 맞고 누워있었습니다. 아유. 20살이었던 제 동생도 총에 맞아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막내 동생은 다른 방에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담담하게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참 그 고통을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간첩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전화로 우체국에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어쩐 일인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곧장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체국 집회원이 모두 총에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문의 총성은 국류지서 앞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20대 청년에게 의문의 사람이 다짜고짜 총을 쏜 겁니다. 그 청년은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우체국으로 가서 교환원 2명, 그리고 이제 숙직 중에 있던 집배원 1명, 이 3분한테 총격을 가했던 겁니다. 이번에 옆마을인 앞곡리로 향했는데요.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반상회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남성이 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혼자서 마구 총을 쏘고 다닌 거잖아요.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은 조준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남성은 옆마을인 운계리로 향합니다. 시장에서 또다시 민간인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운계리에서만 1시간 만에 약 15명의 주민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아무런 제지도 안 받았던 거예요? 제지는커녕 가는 그 길 중간 정도에 마을 슈퍼가 있어요.
슈퍼 주인하고 가족에게도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성이 찾아간 곳은 한 상가집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한 분이 빈총을 들고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총알이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대뜸 총을 발사했습니다. 상가집에서. 이거 완전히 진짜 또라이네요. 이 상가집에서 피해당한 사람들이 무려 12명이었어요. 그리고 범인은 민가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했는데요. 평촌리에서만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간첩인가요? 바로 국류지서에 근무하던 우범곤 순경이었습니다. 순경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마을을 지켜줘야 되는 경찰이 주민들한테 총을 쐈다고요? 우범군은 당시 27살이었고요. 경찰이 되기 전에 해병대에 들어갔었는데 총을 아주 잘 쏴서 특등 사수였습니다. 총을 잘 쏴서 그런지 지대 후에는 경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101 경비단에서 여기 국류지서에 오게 된 겁니다. 101 경비단은 청와대 내부 이 경계를 하는 그 특수한 경찰 조직입니다. 100%를 넘어서서 1% 더 완벽해야 된다. 그런 그 의미를 부여했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곳에 우범군이 있었다. 우범군 순경 같은 경우는 1980년에 경찰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경찰을 뽑는 아주 다양한 경로에 이 특채라는 게 존속했어요. 시위 진압 전문 경찰. 그 80년대 혼란했잖아요. 군 출신들을 특채해가지고 시위 진압 간부를 계급장을 다뤄주고 또는 뭐 운전만 잘해서 뽑히는 경찰도 있었고 무술 경찰이 있어. 주먹 구구식 그런 채용이었죠. 우범군 같은 경우는 일단 무술 유단자고 군대에서는 특등사수였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넉 달 만에 101 경비단에 발탁이 된 거죠. 한때 대통령까지 근접해서 경고했던 인물인데 왜 이런 횡포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모종의 일로 좌천이 돼서 의령경찰서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의령경찰서에서 사고를 치고 국류지서까지 오게 된 거죠. 당시 우리 집이 주류 유통을 했습니다. 우승경이 와서 술을 찾으면은 술을 내주고 저도 같이 마시기도 했습니다. 우승경이 술을 먹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매일 행패를 부리고 마을마다 다녔습니다.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다 죽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던 중 몸에 붙은 파리를 잡아주기 위해 내가 손바닥으로 우승경의 가슴을 치자 왜 때리냐며 싸움을 한 거예요. 우범군은 잠시 나갔다가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코피가 날 정도로 여자친구를 폭행했어요. 집을 나간 우범군은 국류지서로 향했습니다. 무기고에 가서 합인소총 2정, 실탄 180발, 그다음에 수리탄 7개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서의 근무자가 우범군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어디 있었어요? 부곡 온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근무자는 우승경 한 명뿐이었습니다. 무기고는 열려 있으니까 국류지서장이 그제서야 이거 큰일 났다 했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우범군을 잡아야죠. 그런데 경찰이 잡으라는 우범군은 안 잡고 저하고 같이 국류지서 옆에 숨어서 동정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서 사택이었어. 사택.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어디로 갔노? 나 어디로 갔는지를 모릅니다. 11시 50분까지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밤 10시경에 마을 주민 한 분이
다른 마을 우체국으로 가서 의령 경찰서에 신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1시간 안에 마을로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무기고 열쇠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술 마시러 나가버렸던 거예요. 무기고를 열고 출동하는데 40분이 걸렸어요. 결국 사고가 난 마을에는 밤 12시 10분이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네요. 당시 우범군의 총성은 1시 30분쯤 멈췄는데요. 경찰은 새벽 3시 30분이 돼서야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우범건은 뭐를 하고 있었나요? 사람을 살상하고 나와서 길을 걸어가다가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를 만나요. 마을 청년 서모 씨였어요. 서 씨가 우범군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총소리가 계속 난다. 이렇게 물으니까 간첩이 나타났어. 쟤 비상이야. 빨리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지켜줄게. 주민들 여러 명을 이제 모아요. 그래가지고 서 씨 집으로 갑니다. 불길해요. 주민들을 인질로 삼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새벽 3시 30분이 됐고 의령경찰서 경찰이 마을로 진입을 시작했는데요. 새벽 5시가 돼서야 우범근이가 서 씨 집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새벽 5시 35분경 서씨 집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순경 너는 포위됐다. 어떡해. 집안에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확성기로 대고 너는 포위됐다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한 명이 집 밖으로 나가려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우범곤이 무기고에서 탈취했던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어떡해. 수류탄. 수류탄이 이제 아마 문틀 위쪽에다 맞고 떨어지면서 폭발한 것 같습니다. 결국 방에 있던 4명이 사망을 했고요. 우범근 본인도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범곤이 총을 쏘며 다닌 공포의 8시간 동안 마을 주민 56명이 사망했고 정말 많이 죽었구나. 3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최단 시간, 최다 살인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어요. 와, 이런 악행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오르다니 기가 막히네요. 특히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이었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경호하는 자리인 만큼 우범곤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서 좌천됐잖아요. 우범건의 그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 100일 경비단에서 좌천되면서 내리막이 시작이 된 거죠. 실제로 우범곤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 다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왜 분노의 대상이 마을 주민들이었을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자 가장 약자인 주민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범곤이 어디 가도 또 똑같은 잘못을 일으킬 텐데 아예 경찰직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짐작컨대 100일 경비단에서도 분명히 이 우범근이가 대통령을 경호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인원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내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대도시로 내보내면 그 위험성이 보다 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인구수가 적은 그 시골 지역으로 내보낸다고 한 게 의령이 선택된 것 같고요. 또 의령경찰서에서도 가장 치안 수요가 작은 국유지서, 시골지서로 내보냈던 거죠. 100일 경비단에서 근무한 인물이면 청와대랑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사과는 했나요? 저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범근 사건에 대하여 언론 보도도 딱 일주일만 나갔습니다. 통계지. 피해자인 유족들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과도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 사건은 아주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틀 만에 위로금과 장례비가 지급되었어요. 속전속결로 보상금 지급해서 뭔가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 근데 참 가슴이 저는 먹먹하네요. 1979년에는 이제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80년도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81년도에 대통령이 되는데요.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바로 여론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을 경호하던 100일 경비단 출신의 우범군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이 사건을 좀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총상을 입고도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진통제를 하루에 20알씩 먹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처에 진물이 나고 있습니다. 총상의 후유증으로 걸음을 못 걷는 분도 있습니다. 총알이 목을 관통해서 목소리를 잃은 분도 있습니다. 당시 총알 제거 수술 비용으로 700만 원을 보상받았지만 그 통증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94세의 어머니가 64살 먹는 부상자 아들을 돌보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4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40년이 지나서 오태환 어린 군수님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위령제를 지내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하지 마라. 그날을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다고 답한 분도 계셨습니다. 다시 떠올리면 악몽이 되풀이되니까 묻어두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안개 껴본 분은 모릅니다. 저 아들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경찰이 되었습니다.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부친에게 저 경찰에 합격했어요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먼 산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범군 사건 피해 유족분들과 의령군에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부상자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이 특별법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제라도 우리가 좀 이 사건과 유족분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공무원 한 사람이 자천의 앙심을 품고 서민에게 무자비하게 총을 난사해 살해했습니다. 부상자는 하루라도 빨리 입원을 시켜 치료를 하고 유족에게는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우범군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1994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한 중소기업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 부부가 납치된 것 같다는 거예요. 추석을 나흘 앞둔 날이었거든요. 사장 부부가 경기도 성남으로 벌초를 갔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아예 연락도 없으니까 몹시 이상했던 겁니다. 마침 그날 아침에 사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 합의금으로 1억이 필요해. 일단 필요하다니까 급한 대로 회사 어음을 막을 돈까지 탈탈 털어서 8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해요. 근데 뭔가 계속 이상했답니다. 뭐지? 공장은 울산에 있었고 사장이 사는 집은 이제 서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가져오라고 한 곳은 광주였습니다. 더욱이 그날 사장의 행색이 무척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마에는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고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직원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사장이 막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지 마. 나 납치됐으니까 따라오지 마. 빨리 가. 뭐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랬는지 이제 도저히 단서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제가 서초경찰서에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1994년 9월 17일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제가 잠복을 마치고 경찰서 들어오는데 호리호리한 젊은 여자를 서 있었는데 온 여기저기에 흙도 묻어 있었고 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으며 그리고 막 횡설수설했었죠.
네, 그때 자기가 카페 종업했는데 악기 연주자 남자랑 차 타고 가다가 납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밴드 남자를 교통사고로 유죄했다는 등 사람을 죽이고 뭐 소가시켰다. 이러한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안구에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걔네들이 납치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엽총에 칼에 다이너마이트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납치돼 있던 동안 또 다른 부부가 납치됐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돈 8천만 원을 뺏고 나서 죽였다. 그리고 인육을 먹었다. 사람을 먹었다고요? 미쳤나 봐. 만약 실제라면 이건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집사람이 이 기사가 신문에 났어 하면서 보기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중기 사장 부부 피랍. 직원의 8천만 원 가져오라. 돈 받아 범인들과 떠나. 그 처음에 말씀하신 부부 사장 부부 납치된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기랑 같이 납치된 남자도 살해돼서 음주사고로 정부 장수에다가 교통사고를 이장해서 버렸다. 전북 장수경찰을 확인해 보니까 음주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일어난 일이네, 진짜네요. 전무후무한 엽기 범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존파. 지존파라는 이들이 범죄 조직은 인질들을 흉기 등으로 살해한 뒤에 시체를 토막내고 화장해서 암매장하거나 시체와 함께 승용차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교통사고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초서 강력반 7명이 9월 18일 밤 11시에 바로 현장을 출동했습니다. 그때 현장 보지 않는 한 이 여성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우리끼리 사실 확인만 하자 해서 도착한 게 새벽 5시였어요. 아지트라는 거죠? 이렇게 얼핏 보면 막 유치원처럼 그러네, 색깔이. 민트색도 칠해져 있고 뭐 분홍색도 칠해져 있고. 네, 그렇죠. 딱 봤을 땐 전혀 살벌하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워낙 차가 없는 시골이고 다 논밭이라 딱 들키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죠.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아침 7시쯤 거기에서 트럭 한 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형사들이 차 세대가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세대가 다 따라가면 좀 너무 티나지 않나요? 네, 그 당시만 해도 휴대폰이 없던 때였거든요. 흩어지면 어떤 상황인지 서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갔는데 이 트럭이 눈치채고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놓치면 끝이니까 저희도 앞뒤 잴 수 없이 반장님이 탄 차가 먼저 그 트럭 앞을 가로막았고요. 그리고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내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사가 놀래서 잽싸게 조수석 몰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정말 다급했는데요. 네. 여성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2m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가지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가져온 쇠파이프로 녀석 허벅지를 때리쳤고 바로 고꾸라지더라고요. 다행이네. 그럼 잡은 거잖아요, 한 명은요. 바로 강동원이었어요. 네. 전날 영광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나서 아침에 해장국 끓일 콩나물을 사러 가던 길이었다고 해요. 콩나물 사러 가는 거. 아니, 이 와중에 태연하게 술판을 벌이고 또 해장까지 하려고 장을 보러 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얘네들도 긴장했다고 해요. 신고할까 봐 계속 그 지역 영광경찰서 앞에서 잠복하면서 예의주시했다고 하거든요. 나름. 근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신고는 안 했구나. 안심하고 술판을 벌였던 거죠. 제일 먼저 이제 강동원이 잡혔잖아요. 순순히 실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일당은 6명이다. 두목 김기환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고 나머지 5명은 다 아지트에 있다. 다시 아지트 부근에 잠복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하정배 형사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한 명씩 유인해보자 하는 거였죠. 일단 근처 불갑지서에 가서 우리는 서울에서 온 형사인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얘기하면서 녀석들을 불러달라고 전화를 부탁했어요. 거기 사투리를 잘 못 쓰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같은 사투리 쓰는 파출소 직원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지금 강동원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광주 병원으로 호송을 했다. 차 안에 가방이랑 현금 200만 원이 있던데 이거 가져가라.
그렇게 사투리로 얘기하니까 저쪽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죠.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으니까. 그때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아지트에서 또 한 대 차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어디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뒤쫓아 갔는데 그때 서로 무전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작전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차가 파출소 세우고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를 세우고 봤더니 당시에 문상옥, 김영란 그리고 강동원의 여자친구 이경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상록만 내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우리 먼저 문상록을 잡았는데 그 사이 놀란 김현양과 이경숙이가 갑자기 도주를 한 거죠. 아, 그걸 봤구나. 바로 뒤쫓았죠. 근데 140km 도망가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김현영의 차는 르망이었고 제 차는 그 수동으로 된 프라이드 베타였는데 수동이라 언덕에서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춤한 사이에 그 차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하필이면 왜 베타야? 아, 큰일 났다. 이거 놓치면 정말 큰일이다 해가지고 가까스럽게 이제 언덕을 넘어가서 보니까 다행히도 차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전복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쫓아오던 그 형사 2명과 같이 체포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두목 빼고 보면 나이도 다 20대잖아요. 초반에 진짜 젊은 나이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지트까지 만들어서 왜 악독한 짓을 한 걸까요? 두목 김기환이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1993년 7월 지존파를 결성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수법을 자세히 반복해서 교육을 받고 지리산에 가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던 뭐 동물을 잡아서 그 음식으로 삼건 스스로 생존하는 그 연습을 하라는 거죠. 차라리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오든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쓸데없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네. 93년 7월인데요. 네. 납치 살인 사건이 있기 약 1년 전이죠. 충남 논산에서 혼자 길을 가던 23세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에 근처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을 살해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충동적으로 이제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을 해놓고 보니까 이른바 지존이라는 김기환이가 떡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직접 김기환이가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시범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살인은 이렇게 하는 거다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어. 공범자야 하고 못 박는 거죠. 악마네요, 악마. 경찰에 제보했던 여성 이 씨 기억하시죠? 네. 지존파는 9월 8일 양수리에 드라이브 갔던 카페 여종업원 이 씨와 거기서 악기 연주하던 남자를 납치합니다. 그중 남자는 납치한 지 이틀 만에 살해하고요. 그리고 닷새 후에 기사에 실렸던 그 8천만 원 중소기업 부부를 납치하게 되는 거죠. 그 중소기업 부부는 이제 8천만 원을 줬잖아요. 네. 자, 기분 좋게 당신 이제 살려줄 거니까 돈도 받았고 살려줄 테니까 오늘 술 한잔 하시오. 이런 형태로 이제 두 사람한테 또 회유를 한 거예요? 그냥 과다하게 먹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었다가 두 사람 다 엽총에 의해서 살해가 된 거고요. 그 인육 이야기 나온 대상이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신을 불태웠는데요. 냄새가 나니까 그때 맞춰서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막걸리를 마시면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주변에 나면은 의심할까 봐. 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모든 게 두목 김기환이 감옥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고 나서 중1이었다는 여학생을 성폭행해서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목이 잡혀 들어가면 보통 조직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무슨 교주도 아니고 이 교도소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따를 수가 있죠? 교환한 거죠. 이 조직 자체를 구성할 때 일부러 이 조직원들을 순진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기 말을 아주 잘 듣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아주 컨트롤하기 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야타족, 알죠. 그다음에 오렌지족,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지존파는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자신들의 어떤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거죠. 진짜 말만 들어도 저는 너무 분통이 터지는데 지금 지존파 6명 중에 아직 2명이 남았잖아요. 이 둘은 어떻게 된 거죠? 나머지 2명은 아직 그 지존파 아진트에 있었습니다. 도주하기 전에 급한 대로 먼저 영광경찰서에 강도를 잡아왔다 정도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역 그 기동타격대를 10명 정도 그 지원받아가지고 아지트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네. 공포탄을 한 4발 정도 쏜 다음에 창문을 깨고 이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손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은 아까웠나 보죠? 문제는 나머지 한 명은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뒷문을 통해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멀리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광경찰서랑 합동으로 수색했는데 어이없게도 담 밑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숨었구나. 전원 건 거네요. 전남 영광에 급파된 경찰은 제보 이틀 만인 지난 19일 살인 공장까지 차려놓은 지존파 6명을 현장에서 일망타진하는 회거를 올립니다. 신원이 공개된 이른바 지존파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죄의식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무시하고 돈 없는 무시하고 백 없는 무시하고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죽여서 못 죽여서 하나님의 그래서 저 장면은 제가 그때 네. 어렸을 때 봤던 장면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더 못 죽여서 하니라고 이게 할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이게 비실비실 웃으면서 맞아요. 살기가 악마의 기운이 화면을 뚫고 여기까지 막 전해지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는데 이렇게 지독한 지존파를 정말 두 분께서 잡으신 거잖아요. 맨주먹으로. 정말로 운이 좋았죠. 처음엔 이 정도로 극악한 조직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렇지. 빨리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자. 그렇지. 이 차원에서 단순하게 시작했으니까 가능했죠.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불이 쫙 깔려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직접 걷어봤는데 10,000원짜리가 쫙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돈을 깔고 잔 거네요. 중소기업 부부를 납치해가지고 8천만 원을 뜯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1,600만 원은 강동원의 여자친구인 이경숙의 빚을 갚는 데 썼고요. 일부는 시신 보관용 냉동차를 사고 남은 돈 3,800만 원을 이불 밑에 깔았던 거죠. 너무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돈을 한번 깔고 자보자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참 기가 막히네요. 여기를 아방궁이라고 불렀다고. 아방궁? 이라고. 왜냐? 자기들 단골 술집 이름이 아방궁이었거든요. 아, 너무 유치해. 그런데 나같이. 이 아방궁의 하이라이트는 지하입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철판을 열고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를 내려가는데 통로가 나오고 내려갔습니다. 막 얼굴이 쭈삣쭈삣 털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름 끼치구나. 소름 끼치기. 복도가 나오고 한쪽에 그 새창살로 막힌 그 유치장 같은 게 있는데 2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그런 감방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지팡이 모양의 지팡이 빼면 그 칼이 나오는데 그 대검이 8개가 쫙 걸려 있었습니다. 살인 공장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소름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소각장이 있었거든요. 안에는 타담한 유골도 2개 남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부부의 유골인데요. 여기가 무슨 식인종들이 사는 곳도 아니었고 그거보다 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기총, 그다음에 전자봉, 뭐 대검 이런 거를 구매하고 또 광산에서 일할 때 이제 그 몰래 훔쳐놨던 다이너마이트까지 안에서 나온 흉기만 총 한 70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제보자 여성분께서 증언한 게 모두 다 사실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백화점 VIP 명단도 확보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 주소 이런 게 나와 있는 사람이 한 1,200명이나 됐어요.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살해한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입수했던 거죠. 이때 안 잡혔으면
야, 어마어마한 사람이 희생됐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이 지존파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한 게 바로 제보자 이 씨잖아요. 어떻게 이 여성은 이 지독한 아방궁에서 탈출을 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제보자를 납치하고 닷새 후에 그 다시 중소기업 사장을 납치했잖아요. 네. 그때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직원하고 사장이 접선할 때 일당들이 차에서 그걸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신고할까 봐 다이너마이트를 차에 싣고 간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만지작만지작하다가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이제 터져서 김연양이 같은 경우에 이제 손하고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다이너마이트의 그 안에 화약의 양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소량의 경우에는 열창이라고 그러죠. 찢어지는 손과 머리가 크게 다쳤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조직원들 사이에서 이 여자를 두고 죽이냐 살리냐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1번 돈이 많은 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다. 2번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3번 배신자는 죽인다. 4번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약간 이게 보면 여성 혐오 이런 것도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을 살리느니 죽이느니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서로 자기들끼리 별로 안 좋았겠죠. 다음 날 아침에 김연양이가 손 다쳐가지고 병원 갈 때 자기 혼자 병원에 가면 그 이씨 그 여성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갈 때 데리고 간 겁니다. 엄청난 목격자고 그 여자가 없어야만 본인이 살 수 있는데 맞아. 왜 그랬을까요? 김연희를 조사하면서 직접 들었는데요. 제보자를 좋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치, 그 여자를 집에 두고 자기만 혼자 병원 가라니까 그렇죠. 신경을 쓰였다고 해요. 김연양이 그 제보자를 납치하고 같이 지난 게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네. 일주일. 그동안 이 제보자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답니다. 한 번은 김연양이 둘이 있을 때 머리 위에 칼을 놓고 나 잘 테니까 도망가고 싶으면 이걸로 나 찌르고 가라. 멋있는 척하는 거야? 실제로 그때 제보자는 도망을 못 갔다고 합니다.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도망가봤자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만약에 잡히면 바로 살해 당할 것을 아니까 도망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김연양은 이 여자는 이제 우리 편이 됐구나. 도망 안 가는구나. 그리고 확신을 했다는 거죠. 이 여자도 나를 좋아해서 우리 편이어서 신고를 못 하는구나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연양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일찍 사망을 하셨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생계 때문에 식당 일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관심을 좀 못 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김연양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남성들하고 만남을 이어갔고 이제 그 과정에서 김연양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방황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은 여성 혐오로 이어지게는 됐지만 이제 그 이면에는 오히려 김연양이 어린 시절에 애정을 다 못 받아서 더 굶주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감정들이 생존 여성 이 씨에 대한 연정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기는 하지만 그 기저에는 내가 어린 시절에 못 받은 애정을 좀 갈구하고 뭔가 기댈 여성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이성에 대한 감정이 어머니의 애착을 갈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서 아마도 연상이고 다부진 성격을 가진 이 씨에게 동정심이 아닌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엔 이 씨를 그렇죠. 이제 살게 하는 탈출로 이어져서 지정파 사건을 해결하는 스모킹건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머리 꿰매로 치료실 들어가면서 이제 김연양이가 돈 50만 원이랑 휴대폰을 맡기거든요. 김연양이가 치료실 들어가면서 옆으로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는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말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까 눈빛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약간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이 씨 같은 경우도 차마 이제 발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9월 30일이면 두목 김기환이 출소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엄마도 믿지 마라는 강령을 만든 무시무시한 사람이니까 김기환이 나오면 꼼짝없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니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와, 저 지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 인근에 있는 네. 이 포도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포도밭에 가면 앉아가지고 먹는 이 그 평상 같은 거 있잖아요. 평상 밑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그 숨어 있습니다. 8시간을 기다렸죠. 이후에 어두워진 다음에 그 포도밭 주인한테 이제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렌트카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렌트카를 타고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직접 서울로 가도 되는데 대전에서 택시를 불러서 네. 그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 씨가 가게 됩니다. 그 차를 타고 밤에 서울까지 왔고 제가 근무하는 이제 서초경찰서에 새벽 2시경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영화다. 근데 사실 이 씨가 용기를 낸 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지트로 형사들이 찾아갈 때 사실은 이 여성이 동행을 했다고 해요. 워낙 시골이니까 어딘지 이제 빨리 찾을 수 있게 길 안내를 같이 한 거죠. 세상에.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가 또 워낙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형사님들이 거기를 찾아가기가 좀 어렵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검거되지 않으면 그 여성은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형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들을 일망타진한 게 그 여성이 살 길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가면서요, 뭐 계속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거나 이런 거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은 입장에서는 그 순간도 거의 악몽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잖아요. 그 잡혀있는 동안. 그 영향이 컸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암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가톨릭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마음을 좀 다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평균 나이 21세 이 청년들 때문에 대체 몇 명의 인생이 생지옥이 된 건지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잔혹하고 이 충격적인 그 사건이기 때문에 전체 그 다 사형을 받았고요. 사형도 굉장히 신속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구속된 지 25일 만에 사형이 집행이 돼버렸어요. 그랬어야죠. 이 한 여성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 발생을 막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사후에 엄청나게 지금 고통과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해주는 피해 보상 사실을 적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거의 얼마 안. 국가기관이든 사회에서 좀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 지존파 일원들이 혈손 가정에다가 거기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일정 부분 그 작용을 했다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들이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정이 결핍된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사건 같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가난한 거. 돈이 부족한 게 그 마음의 가난과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애정을 좀 충분히 줬다면 이런 극강무도한 것까지는 안 일어났을 텐데 얼마나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물질뿐만 아니라 풍부한 애정을 많이 줘야 되는지는 다들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4시 10분 신발도 신지 않은 남자가 파출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권총 든 남자가 4명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권총을요? 낯선 남자들이었는데요. 가족들을 안방에 전부 몰아놓고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고 씨는 이제 그 남자들이 잠든 사이에 몰래 집을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5남매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가장이 사라졌다는 걸 알면 그놈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특히 애들도 있고 한데. 제가 그때 2년차 형사였습니다. 야간 근무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연락이 와서 바로 달려나갔습니다. 고 씨 집을 경찰과 특공대원들이 아주 겹겹이 둘러쌌는데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뭐야? 그때 제가 창문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창문을 깨고 위협사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낯선 남자들은 가족 6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 정체가 뭐예요? 8일 전 이 사람들이 있던 곳은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수감자 25명, 교도관 11명이 타고 있는 호송버스였어요.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서 대전 공주 교도소로 이 수감자들을 이동시키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수감자 한 명이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얘기를 해요. 교도관이 이제 소변통을 가져오는 사이에 수감자들은 몰래 수갑을 풀고 일제히 교도관을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도관이 차고 있던 권총과 그 실탄 5발을 탈취한 것입니다. 아,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일어난 일이잖아요. 제압한 교도관의 옷을 벗겨서 이제 그 옷을 입어요. 교도관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버스를 몰아서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는데 탈주를 원하지 않는 수감자 13명은 호송버스에 남았고요. 12명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감 중이던 피고인 12명이 달아났습니다. 살인, 부녀자 폭행, 특수절도 등 대부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중형을 선고받은 흉악범들입니다. 탈주범들은 어디로 갔어요? 12명 중 2명은 탈주 당일 바로 검거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3명은 다음 날 룸사롱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주인이 계산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누군지 아나? 우리가 바로 탈주범이야. 뭐 이렇게 말합니다. 탈주범이라서 술값을 못 내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가요? 가게 주인은 몰래 경찰에 신고했고 술값은 못 받았지만 현상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7명의 탈주범들은 어떻게 됐나요? 서울 시내에서만 19,000명의 경찰이 동원됐는데도 탈주범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야. 근데 그 탈주범들이 바로 그 시집에 권총을 들고 온 낯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탈주 9일째였습니다. 권총과 과도를 들이대면서 우리가 바로 지금 TV에 나오는 그 탈주범들이다. 우리는 막 가는 인생이다. 서툰 짓 하면 죽여버리겠다. 탈주범들은 가족들의 이제 손과 발을 전부 묶고 이불을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배가 좀 고프다 그러면서 죽을 만들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밥 달래서 밥 주고 이제 자기들도 술도 먹고 저녁 9시였는가 자기네들 얼굴이 이제 다 나오니까 이제 자기네들하고 안 똑같다는 뭐 그런 이제. 야, 너는 실물보다 잘 나왔다. 참나.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30대 남자가 리더로 보였는데요. 바로 지강원이었습니다. 지강원 일당은 그 28시간 동안 안암동 손씨집에서 먹고 자고 새벽에 그 집 식구들을 다 묶어놓고 떠납니다. 10월 11일 오전 10시. 지강원 일당이 있었던 곳은 행당동에 있는 박씨 집이었습니다. 지강원 일당은 행당동 박씨 집에서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면도도 하고요. 머리도 감고요. 동네 가게까지 가서 음료수하고 담배를 사다가 피우기도 하고요. 그냥 생활을 했구나. 아무도 몰랐어요? 사진 같은 게 나와서 나눠준다 근데요. 저는 전혀 못 받아봤어요. 그리고 담배 사러 왔어도요. 그 생각은 못했어요. 못 받기 때문에. 탈주범들은 다음날 새벽 박 씨 집을 나섰는데요. 몇 시간 뒤에 대학로의 서울대학교 병원 주차장에 나타납니다. 약을 납품하고 나오던 제약회사 직원 정 씨가 있었어요. 차에 타려고 하니까 이들이 칼을 들이대면서 같이 탑니다. 그리고는 아저씨 집으로 갑시다. 정 씨 집에서는 이틀을 묵었습니다. 안암동, 행당동 갔다가 다시 서울대학교 병원. 문정동까지야. 야. 원정강도 하고. 서북 쪽으로 가요. 전동 국가자전 쪽. 그러다가 탈주 6일째 되는 날 신촌에서 탈주범들의 차가 딱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 씨의 승용차를 타고 나왔거든요. 교통경찰이 수배 차량을 발견을 했고 범인들 중에 한 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다른 한 명은 자수를 했고요. 한 명은 혼자 도주했고 이제 남은 4명이 신발을 신은 채로 아무 집이나 그냥 들어갑니다. 70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창천동 집에 하룻밤을 보내고요. 다음 날 인질극이 벌어진 북가자동 고씨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씨 아내와 아이 4명만 집에 있었는데요. 잠시 후 첫째 딸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들어오라고 탈주범 아저씨들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난한 집 찾아오셨네요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가난한 집에 오셨네요. 저희 집엔 아무것도 없는데. 자정 무렵에 술 한잔 딱 하신 아버지 고 씨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탈주범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니들 젊은 애들이지? 니들 여기 앉아라. 나하고 술 한잔 하자. 지강한 일당은 술을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많이 했다고 해요. 받은 형량이 억울하다는 거였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뭐 다 억울하다고 하지. 지강한이 같은 경우는 7번에 걸쳐서 556만 원을 훔쳤습니다. 상습절도죠. 절도범이면 형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왜 중간에 탈옥을 했을까요? 1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17년? 좀 긴 거 아닌가? 지강원은 상습 절도범이었기 때문에 실제 받은 징역은 7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호감호 10년이 붙은 거죠. 보호감호 기간에도 보호감호 시설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7년을 징역 생활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긴 거라고 느낄 수 있죠. 사실 지강원 일당의 탈주 결심에 불을 지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두환 동생 정경환입니다. 50 시절 형의 위세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온갖 비리가 밝혀지면서 구속,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경환 씨가 지난 7년 동안 새마을 운동을 내세워서 사용한 자금은 모두 1,2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20억 원이 횡령이나 불법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확인된 액수는 70억 원입니다. 조실에 70억 정경환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556만 원 훔친 사람의 17년인데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강원이 상습 절도범이라고 하면은 전경환은 상습 횡령범이잖아요. 7년은 누가 들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심지어 7년을 다 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88년 50 비리와 관련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특별 감형을 거쳐 가석방으로 3년 2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반도 안 살았어. 꽃다발 주는 게 야 금이환양 느낌이 나고 막 진짜 무슨 양심수 석방한 것처럼 표정도 당당해요. 정경환은 70억을 횡령했는데 우리는 말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절도했고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인데 이게 법이냐고 하면서 거의 연설하다시피 했습니다. 시안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어. 이게 어디 재수가 판사 검사를 돈으로 찰 수가 있는 거야. 무전 무죄, 유전 무죄입니다. 그만큼 법이요 저희한테 불리했고요. 지강원 일당이 탈주한 게 88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난 지 일주일이 안 됐을 때였어요. 도시 미화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무려 72만 명의 철거민이 생겼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탈주범인 것은 사실입니다. 술자리를 하면서 아버지 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직 젊으니까 자수해라. 그런데 지강원이 일당은 웃기지 말고 잠이나 자라.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내일 일요일이니까 나갈 테니까 그 신고만 하지 말라. 고 씨는 그날 새벽 몰래 나와서 신고를 했는데요. 새벽 4시 40분쯤 밖이 시끄러우니까
지강원 일당의 눈치를 챘고 1988년 10월 16일 일요일에 인질극이 시작됩니다. 지강현이 있는 방이 보이는 담 쪽은 위험하니까 사람들을 좀 통제했고 저도 그 담 쪽에서 마주보고 있었는데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지강원의 어머니와 형, 강영일의 어머니와 남동생, 한희철의 애인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족 말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었겠어요. 무료 변호사 뭐 갖가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수를 권유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강현은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요구했어요? 생방송이었습니다. 지강원이 요구한 게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차 때리고 당신들 원하면 나 혼자 나가 있어. 나 혼자 살것 같으니까. 우리는 또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우리들 운명을 조용히 결정하겠다. 설마 이거 다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위기협상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폴리스 라인을 못 쳐가지고 군중과 경찰이 섞여서 있는 거, 그다음에 가족들을 부르지만 사실 현장에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감정을 더 부추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갑자기 강영일이 인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골목길을 따라서 쭉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승합차를 준비했는지 확인하러 나온 거였습니다. 차가 없다는 걸 알고는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깜짝이야. 생각지도 못한 총소리였습니다. 지광현이 형이 쐈는데요. 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총을 쐈습니다. 왜 같은 편한테 총을 쏜 거죠? 너는 살라고 내보낸 건데 왜 다시 들어오냐? 자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에? 권총을 뺐습니다. 총을 빼앗긴 지강원이 유리를 깨고 난동을 부리자 인질로 잡혀있던 고 씨의 맏딸 풍량이 오히려 지강원을 말렸고 어떡해. 인지를 쏜 건 아니죠? 피가 튀어있어. 안광술과 한의철이 지강현의 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그런데 이때 지강원이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비지스의 헐리데이. 정말 우스운 게임 같죠? 하지만 모두 똑같다고 믿지는 말아요. 아마 인생을 게임이라고 자신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정말 우스운 게임 같죠? 근데 전경환 씨에게는 70억도 그냥 7년도 다 살지 않고. 개덕수 형사님은 현장에서 들으신 거잖아요. 음악 소리와 함께 지강원이 세상이 뭐 이렇냐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습니다. 내 이름 지광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나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있어. 다만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길의 과정에서 내가 어디에 가고 있을 알지 못했지.
당신은 너무 긴장해서 제발 아무도 안 다치고 어서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지강원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낮 12시 20분 지강원이 깨진 유리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순간 경찰의 인질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강원이 목에 깊은 상처와 4군데의 총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채 나 저거 연행됐습니다. 기억난다. 저거 되게 모자이크가 안 했고 그냥 다 보여줬어. 뒤따라 강흥인도 경찰에 연행돼 나왔습니다. 인질로 갇혀있던 4명 가운데 양이 마지막으로 경찰에 구출됐습니다. 저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낮 12시 25분 뒷방에 쓰러져 있던 한희철과 안광술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운구돼 나왔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지강원 일당이 있었던 방바닥과 벽은 온통 핏자국과 깨진 유리 조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강원의 오른쪽 허벅지와 어깨에 총상을 입었는데요. 큰 동맥이 파열되면서 대량 출혈을 일으켰고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저 당시에 저는 현직에 있을 때인데요. 경찰 관서에서도 다 TV 앞에 모여 앉아 있었죠. 나 이 고2 때 중간고사 때였던 것 같은데 독서실 안 가고 막 봤죠. 그래서 텔레비전 있는 사람 다 봤어요. 지금도 기억나네. 결국 그 탈주국은 이렇게 피로 얼룩지면서 끝이 난 거네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인질범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좀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은 인간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강헌이 형, 강헌이 오빠라고 불렀어요. 인질극 당시에도 우리 귀에다 대고 정말 미안하다. 이럴 생각이 아니었다. 절대 다치지 않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칼과 총을 들이대면서 협박도 하고 돈도 빼앗은 탈주범들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질들이 인질범들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 뭐 이런 건가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극심한 공포를 경험한 인간이 생존 본능으로 가해자에게 의지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리마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인질범이 인질에게 심리적으로 동화되어서 폭력성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1996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반군들이 일본 대사관을 점거하고 400여 명을 인질로 삼은 사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인질범들은 점점 인질들에게 동화되어서 미사를 보거나 의약품과 옷을 반입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신들의 신상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강원 일당이 창천동 임씨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임씨가 사람 사는 곳인데 신발 좀 벗으라고 하니까 신발을 벗습니다. 성경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니까 지강원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인질과 인질범 사이에 인간적인 심리적 교류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됐을까요? 70대 임 씨는 지강원 일당이 신발도 벗지 않고 집에 들이닥쳤을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밥부터 차려줘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벌 떨면서도 저녁에 먹던 따끈한 찌개를 끓여내줍니다. 80년대 특유의 가족적인 정서를 인질범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인질범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위치를 혼동하게 만든 것이죠. 돈이 없어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피해의식이 여러 인질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응대로 점점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지강원 일당은 부잣집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주로 주공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갔다고 했는데요.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더 공감을 했을 겁니다.
다음 해 인질극 현장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탈주범 강령일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인질로 됐던 분들이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에 떠는 저희를 진정시키며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지은 죄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겠으나 저희 집에 들어와 취한 인간적인 면을 생각하여 정상에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질들이. 처음에는 모두 겁먹었지만 이들이 가고 난 후 솔직히 우리 네 식구 모두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는 미웠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탄원서 덕분에 강령일은 7년형만 추가로 선고받아서 19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강원 일당이 억울하다고 외쳤던 사회보호법이 이 사건 17년 후인 200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범죄자이고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처벌이 응당했느냐, 죄 지은 만치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죠. 정말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이 아이들이 자라는 다음 세상은 그래도 정말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6년 전 일요일을 피로 물들인 이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법이 모두에게 공평한가요?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